그렇다면 이제 먼저 이 어우동에게 죽음을 명령했던 왕을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이 왕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1480년 조선을 다스렸던 왕. 그리고 우리가 한번 만났던 왕인데요.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 성종. 맞습니다. 1480년은요. 성종이 왕위에 오른 지 11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성종은요. 할아버지 세조. 이 세조가 또 이 카리스마 하면서 엄청난 왕권을 자랑했던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때와는 정말 다르게 정말 신화와 학문을 배우고 토론하는 그런 경연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소통했던 왕도 정치. 정말 왕과 신하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평안한 정치를 만들었던 그런 왕이 바로 이 성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우동에 혼기가 차니까 혼답이 오고 갑니다. 자, 이때 이 혼담이 어떤 상대가 되는 집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자, 어느 집안이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왕들이 조금 이렇게 탐낸다? 예, 탐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해요? 예, 왜냐면은 그 박 선생이라고 이렇게 딱 존칭하는 거 보니까 오호. 되게 유능한 분 같은데 이제 왕 쪽에서도 좀 사돈 맺으면 좀 그래도 좋으니까 한번. 왜냐면 외교부 장관급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쵸. 거의 비슷했습니다. 왕이. 맞습니다. 바로 조선의 왕가에서 네. 연락이 옵니다. 우와. 네, 왕가에서요. 태종 이방원. 자, 그의 아들들, 효령대군의 아들 영천군이 있고요. 영천군의 아들 태강수 이동. 바로 이 태강수 이동은요. 태종 이방원의 증손자. 말 그대로 조선의 로열 패밀리. 바로 이 사람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아. 어우동과 함께 결혼하면 어떻겠소? 이런. 손자 며느리. 자, 이렇게 두 사람은요. 혼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어우동은요. 이 왕족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동 업그레이드. 그래서 이 남편의 품계와 동일한 오늘날요.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정사품 해인이라는 자기를 받았고요. 왕실 족보인 선원록에까지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체 높은 왕족이야, 양반집 딸에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왕실의 종친 며느리까지 된 겁니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도 낳았습니다. 뭐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을 딸도 보이잖아요. 낳았구나. 너무 스토리가 좋은데. 그렇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요. 그들의 결혼에 풍비박산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어우동의 남편이 네. 태강수 이동이 야, 이런 여자는 못 살겠다 라고 어우동을 쫓아내버려요. 쫓아내요? 이 어우동이 남편을 두고 아. 외간 남자랑 바람을 피웠다는 거죠. 어머머. 야, 간 큰 상. 아니 감히 왕실 종친 며느리와 바람을 피운 이 간 큰 상대는 과연 이 어우동과 바람을 피운 남자를 이 태강수 이동이라는 사람이 데려온 사람이에요. 이 태강수 이동이 이 집에 들인 남자는 누구였냐면 은그릇을 만드는 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뭐 너 은 잘 만든다면서 일로 와서 은 좀 만들어봐, 은그릇 좀 만들어봐,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은장을 드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를 집에 부른 이동보다 은장이를 더 반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우동. 그러다가 네. 그 은장인을 방으로 들입니다. 의금부에 붙잡혀온 이 어우동은요 취조를 받게 되는데 이때 어우동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냥 제가 안 다가갔는데요. 먼저 저한테 왔는데요. 일단 이 어우동은요 묵비권. 묵비권. 네, 묵비권. 왜냐면
그녀는 아직 종친의 아내였고 또 사대부 여성이니까 혐의가 없으면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어떤 그런 일만의 기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참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어우동이 간통하고도 사실을 숨기고 죄를 자백하지 않으니 청컨대 형벌을 가하고 국문하시옵소서. 자, 이렇게 지금 국문하소서 이런 얘기 나왔어요. 과연 어우동은 고문 앞에서 입 꾹 닫고 억울하다고 말했을까? 아니면 자백은 하되 이 간통 상대를 줄여서 말했을까? 궁금한데. 둘 다 여의치 않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요, 어우동은 선택합니다. 자신이 만난 남자들, 이름하여 어우동 리스트. 모두 밝힙니다. 낱낱이 밝힙니다. 와. 어우동이 왜 이렇게 쭉 자백을 했을까요? 바로 감옥에서 마주친 방산수 인한 때문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맞아. 예전에 감동이 많은 간부로 인하여 중죄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너 어우동도 사통한 바를 숨김없이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하면 중죄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감동이라는 여성이 간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많이 받지 않았다. 예전에 보니까 그런 일 없었어. 그러니까 불어. 면할 수 있다고. 근데 혹시 감동이라는 사람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네. 이 유감동이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종 때 어우동 사건이 있었다면 세종 땐 유감동 유감동.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유감동은요, 오늘날로 치면 서울특별시장에 해당하는 한성부 판윤의 딸이었습니다. 오. 그리고 남편은요, 강원도 평강현을 다스리는 고을 사또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녀 역시 어우동처럼 아주 지치 높은 그 양반대 교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음란한 행실을 이유로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뒤 스스로 창기라 칭하면서 무려 네. 4명? 4명. 40명. 40명? 네. 40명이요? 네. 자, 이 당시 조선시대 모든 형률은요, 명나라의 법전 대명률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자, 그리고 이 대명률에는요, 간통죄를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의 규정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합의해서 간음하면 장 80대, 남편이 있어. 그럼 장 90대. 유혹해서 간음하면 장 100대. 한 것 자체로도 그냥 80대는 일단 맞네요. 자, 그런데 양반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일반인과 똑같은 형률을 적용하면 이거 기강이 서지 않는다. 양반은 더 책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더 엄하게 처리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양반 여성이 간통을 했을 경우에는요, 이렇게 장형으로 다스린 뒤에 관비로 만들거나 또는 유배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관비는 말 그대로 관가에서 일하는 여종. 오. 그러니까 노하고 비가 있어요. 노는 남자종, 네. 비는 여자종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유감동은요, 대명률에 따라서 이렇게 장형을 받은 이후에 변방에 있는 관아의 여종, 관비로 보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사면을 받더라도 한평생 이 여종으로 살면서 영원히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던 조치였죠. 그런데요, 이마저도요, 8개월 후에 이 관아의 여종이 되는 대신 먼 지방에 유배되는 사건으로 결국은 마무리가 됩니다. 유배로. 네. 자, 근데 이제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조선시대예요. 유교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40여 명과 간통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중죄를 면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 결정을 내린 왕이 누구다? 세종. 세종. 세종이 이 결정을 내리는데 근데 이때 세종이 한 답변이
기가 막혀요. 뭡니까? 세종대왕께서 네. 남녀 사이의 정욕을 어찌 한가 법령만으로 방지할 수 있겠는가? 이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성급수를 할게요. 네. 53년 뒤 의금부에 갇혀 있는 어우동 이세로 한번 다시 와보겠습니다. 자, 이 어우동은요 유감동과 같은 그런 결말을 바라면서 어우동과 관계했던 그 남자들을 죄다 실토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상황이 세종대왕은 다르네. 이 어우동의 이 충격적인 이 자백이 쫙 나오자 조정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와.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네. 어우동과 관계한 남자들의 숫자가 네. 너무 많아요. 아. 그 숫자는 무려 17명. 17명. 그래도 17명이면 17명. 자, 이 관계에 따른 남자들이 막 굴비 엮듯 나오는 모습을 보고 조정에서는요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음란하고 방탕한 것이 몸을 파는 천한 기생과도 같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지체 높은 이 종친의 아내이자 양반가의 딸이 수많은 남성과 이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 야, 이거는 뭐. 자, 그런데요 어우동의 간통이 더 충격을 준 이유 두 번째는 장소였습니다. 장소? 장소? 네. 사랑을 나눈 그 네. 정을 통한 그 장소의 대범함, 그 장소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먼저 이 수산수 2기와 관계를 맺은 곳은 공공기관의 건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김휘라는 사람과는요 길가에 집을 빌려서 정을 통합니다. 지나가다가 우리 사랑할래? 저 집 어때? 빌려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장소가 나옵니다. 야, 충격. 가장 충격적인 장소. 네. 바로 어디였냐면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사당. 여기서 정을 통한 거예요. 사당. 놀라운 장소였던 거죠. 야. 그리고 세 번째 놀란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 충격적인 이유는 바로 대상이었습니다. 어우동이 정을 통한 그 대상들, 그 리스트를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어우동은요 노비, 이름은 직업이란 그 노비와도 간통을 했던 겁니다. 이 신분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것을 정말 금기로 했던 이 조선에서 신분이 다른 양반집 딸과 노비가 간통을 해? 이거는 사회적 금기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게다가 이 하위 신분의 남성이 상위 신분의 여성을 농락한다? 이거는요 지배층의 권위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어우동이 이 신분을 가리지 않고 사랑을 나눴다는 것은요 조선의 기본 이념을 무시한 행동이었고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 조정 대신들은요 사형파와 장형파로 나뉘어서 팽팽히 맞서게 됩니다. 자, 어우동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반의 딸이며 종친의 아내로서 음란하고 추잡함을 자행하였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하여 온 나라의 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자, 이에 맞서는 장형파,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어우동은 법률이 사형에는 이르지 않으니 청컨대 사형을 감하여 먼 곳으로 유배하십시오. 정말 쉽사리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성종은요 이 어우동 문제를 45일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합니다. 45일 뒤. 고민을 많이 됐구나. 자, 그런데 사실은요 성종은요 45일이라는 시간을 줬지만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이미 마음속에는요 어우동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우동은 음란함이 지나쳐 거리낌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는데 이런데도 죽이지 않는다면 후세인들은 어떻게 깨우치게 하겠느냐. 의금부에 명하여 사유를 해하려 아뢰게 하라. 의금부 제가 직속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금부에 딱 명을 내려가지고 얘 죽일 수 있는 방법 가져와 라고 숙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의지가 확고했던 것이죠. 자, 45일 뒤 장영백 대 유배 2,000리에 해당됐던 어우동의 간통죄는요. 2달도 안 돼서 전혀 다른 죄와 처벌로 바뀌게 됩니다.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하여 개가한 법. 이것을 적용해서 교부대시에 처한다. 고부대시. 처음 들어보시죠? 처음 들어봤어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부대시. 교부대시예요. 네. 영모님, 교는 어떤 벌인가요? 교는 사형 중에서도 목을 매서 그렇죠. 목을 매서 효수라고 죽이는. 하죠. 네, 네. 네. 그런데 부대시.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이 사형은요, 보통 추분, 그러니까 가을쯤 되겠죠. 예, 이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집행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왜냐면 사형 집행을 좀 미뤄가지고 그러니까 누명을 벗거나 감형이나 사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우동은요, 남편 배신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남편한테 쫓겨낸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결혼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남편을 배신하고 걔가 한 법을 적용한다? 어우동상은 전혀 맞지 않는 법이 지금 딱 나온 거예요. 네. 지금요. 그죠? 그런데요. 성종은요. 끝까지 결정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면 성종은 이렇게 봅니다. 이 고려 말세의 음란한 풍속이 다시 일어날까 두렵다. 따라서 이 어우동의 처벌은 단순한 형벌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풍속을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함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 명이 내려온 그날 바로 어우동은 교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루도 안 기다려주고. 자, 그럼 장희빈은 대체 어떻게 궁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궁금하다. 자, 이 장희빈은요, 역관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이 역관의 신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역관의 신분은 중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희빈 역시 신분은 무엇이다? 중인. 중인이 되는 겁니다. 비록 양반만큼은 아니었지만요, 장희빈은 이 재력 있는 중인 집안 딸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희빈의 아버지가 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죽으니까 당연히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장희빈의 어머니는 딸을 궁녀로 들여보내기로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장희빈은 중인 출신의 궁녀로 궁 생활을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 후 이 시간은 흘러 장희빈이 궁녀가 된 지도 10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궁녀들처럼 평범하게 하루하루 일함을 보내던 장희빈. 자, 그런데요, 장희빈은요,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이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기록이 있으니까요. 보겠습니다. 잠옷 얼굴이 아름다웠다. 와.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궁궐 여인 중 외모가 아름답다고 기록된 건 실록에 장희빈이 유일무이합니다. 아, 유일무이예요? 딱 한 사람, 장희빈입니다. 와. 그러던 1680년 겨울쯤 한 남자가 장희빈에게 완전히 반합니다. 그 남자 누굴까요? 저 실록의 주인공. 숙종. 맞습니다. 조선의 왕 숙종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숙종은요,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첫 번째 아내
왕비였던 인경왕후가 전염병으로 죽었거든요. 굉장히 마음이 좀 허했을 거 아니에요. 이때 그 허한 숙종의 마음에 쏙 들어온 인물 누구? 장희빈이었습니다. 당시 숙종이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마흔? 40까지는 안 가고요. 20대. 20살, 20살이었어요. 그리고 장희빈은 22살. 네, 연상. 맞습니다. 둘은 연상연하 커플이었습니다. 장희빈을 보고 반한 숙종은 아마도 이 아내를 잃은 괴로움을 새로운 사랑, 장희빈을 통해 서서히 잊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장희빈과 숙종은 점점 가까워졌고요. 함께 밤도 보내게 됐습니다. 왕의 승은까지 입은 궁녀를 갑자기 쫓아내겠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근데 이 명령을 숙종이 내린 것 같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너무 사랑하고 있는 숙종이 이런 명을 내릴 수 없잖아요. 내릴 리가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죠? 자,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은 바로 숙종의 친어머니 아. 명성왕후였습니다. 명성왕후는요, 중전이 공석인 상황에서 왕대비로서 내명부를 이끌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명성왕후는 갑자기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자,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매우 간사하고 악독하다. 주상이 평일에도 기쁨과 노여움의 감정이 느닷없이 일어나시는데 만약 꿰을 받게 되면 국가의 화가 되면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명성왕후가 느끼기에 이 궁녀 장희빈은 간사하고 악독해서 국내에서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성격이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장희빈의 입장이라면 이거 어떻겠습니까?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 아닌가요? 생이별. 네. 맞습니다. 그렇게 궁에서 쫓겨나 숙종과 생이별한 장희빈. 그리고 그녀가 궁에서 나가고 얼마 되지 않은 1681년 5월 조선이 떠들썩해지는 성대한 행사가 열립니다. 자, 이게 숙종의 두 번째 결혼식을 그린 그림입니다. 와. 자, 지금 숙종은 아내가 지금 죽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중전 자리에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죠? 자, 이 중전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숙종이 재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앙에 빨간색 가마, 여기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인현왕후. 많이 들어봤어.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어요. 숙종의 새 왕비 15살의 인현왕후가 그 가마에 타고 있었습니다. 자, 인현왕후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면 일단 물론 서인이었을 서인. 거고. 아, 그러네. 어우, 야. 일단은 서인이었을 거고 되게 빼고 있네. 모든 거 뭐 혼낼 거 없이 다 완벽했을 것 같은데. 좋은 집안. 예, 좋은 집안. 좋습니다. 인현왕후는요, 당시 지금의 장관급이라 할 수 있는 판서 등을 역임한 민유중의 딸이었습니다. 민유중은요, 서인 쪽에서 실세였던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아하. 서인 집안의 딸 인현왕후는요, 장희빈과 달리 당연히 명성왕후의 마음에 쏙 들었겠죠. 자, 그렇게 국혼이 치러지던 날, 궁에서 쫓겨난 채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걸 봐야만 했던 장희빈.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쫓겨났던 장희빈이 돌아와서 숙종과 다시 재회하게 된 겁니다. 오, 진짜요? 네, 뭐야? 왜요? 아니 선생님, 근데 우리가 방금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다시 궁에 또 들어와서 재회를 하는 거예요? 자, 장희빈을 궁으로 부른 주인공은 바로 인현왕후였습니다. 자, 아니. 이야기는 지금 점점 잠깐만요.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아니, 가능한가요, 그게? 그러니까 드라마 대본 말고 역사를 알려주세요.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죠. 역사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합니다. 와. 자, 그렇다면 장희빈을 만난 적도 없던 인현왕후. 대체 왜 장희빈을 궁으로 불렀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숙종이 쫓겨난 궁녀 장희빈을 그리워하는 걸 인현왕후가 눈치챈 거예요. 아이고. 상사병에 걸렸나 보다. 승은을 입은 궁인을 민가에 그대로 두는 것은 민망합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왕실의 체면을 지키고 왕비의 덕목을 실천한 인물로 평가되는 인현왕후의 성격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야. 그리고 자신은 왕비라는 자신감도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그게 있네요. 나는 어차피 왕비니까. 아니 그랬다고 해도 와. 자, 그렇게 인현왕후가 나서는 덕분에 궁녀 장희빈은요, 쫓겨난 지 5년여 만에 궁궐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5년 만에 다시 만난 숙종과 장희빈, 둘의 사랑은 불타오릅니다. 자, 그런데 장희빈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인 정실 부인 인현왕후와 숙종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아 근데 멀어졌겠죠. 멀어지겠죠. 장희빈이 들어왔으니까. 예. 맞습니다. 숙종은요, 서서히 중궁전의 발길을 끊어버립니다. 아이고. 그런데 장희빈에 대한 이 숙종의 넘치는 총애가 계속되는 가운데 어느 날 궁에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총애를 받는 장희빈, 회초리를 맞은 거예요. 어? 왜요? 회초리? 네. 누구한테? 누구한테 회초리 맞아요? 대체 누가 숙종이 총애하는 장희빈을 매질했을까요? 이 사람입니다. 내전이 명하여 종아리를 때리게 하였다. 인현왕후가. 네, 예. 놀랍게도 장희빈에게 회초리를 든 건 인현왕후였습니다. 인현왕후가 이 장희빈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나선 겁니다. 대체 장희빈이 무슨 행동을 했기에 그녀를 직접 궁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매를 들 정도로 화가 난 것일까요? 네, 사실 당시 지위를 따지면 장희빈은요, 인현왕후를 이렇게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인현왕후가 이 장희빈에게 오라고 했는데 장희빈이요, 싹 무시하고 안 온 겁니다. 와. 인현왕후 오라고 했는데 안 와. 오. 자, 그렇게 해놓고 인현왕후를 무시한 겁니다. 장희빈은 점점 오만방자해졌죠. 아이고야. 내전이 시키는 모든 일에 대해 교만한 태도를 지으며 공손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불러도 순응하지 않는 일까지 있었다. 자, 이때 충격적인 어명이 내려옵니다. 뭐야? 장 씨를 책봉하여 수건으로 삼으라. 이제까지 지금 장희빈은 궁녀입니다. 그쵸. 그냥 궁녀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희빈은요, 종사품, 수건이란 품계와 직책을 받은 겁니다. 당시 수건부터는요, 왕의 정식 후궁으로 인정받고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궁녀에서 궁녀가 아니네요. 궁녀에서 지금 이렇게 정식 후궁으로 올라선 겁니다. 게다가요, 장희빈은요, 수건 품계와 함께 숙종의 통 큰 선물 노비 1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도 받습니다. 100명이요? 예. 100명이나 필요해요? 노비줘서 뭐예요? 와, 숙종. 자, 그런데 와. 장희빈의 승승장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몇 달 뒤 장희빈은요, 종 이품
수기를 거쳐서 정이품 소위까지 계속 품계가 올라갑니다. 우와. 단시간에. 요즘으로 치면요, 3급 공무원에서 차관급 속에 껑충껑충 뛰어오르는 거예요. 숙종은 그 정도로 fall in love, 장희빈을 사랑하고 또 사랑했던 겁니다. 진짜 진짜 얼굴 빠졌다. 한 번만 보고 싶네요. 진짜 궁금하다. 진짜 너무 궁금하네요. 정이품 후궁이 된 장희빈. 이거는 정말 꿈에 그리던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국내에서 입지를 굳혀가던 장희빈에게 정실 부인 인현왕후를 넘어설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 그게 돼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거. 설마 그 숙종의 아이를? 임신. 맞습니다. 와. 숙종이 무려 즉위 15년 만에 첫 아들을 얻은 겁니다. 15년 만에 네, 얼마나 기다렸어. 당연하죠. 귀하디 귀한 왕자를 낳은 사람 누구? 장희빈. 아들을 낳은 장희빈의 와. 기분은 어땠을까요? 이제는 뭐 그냥 이제는 그냥 아들 낳느라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아들 낳느라고 아들. 자, 이 장희빈은 정말 하늘을 나는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로 세우고 남인 세력까지 불러들인 숙종이 생각한 또 다른 희빈에 대한 선물. 야, 숙종의 선물은 끝나질 않아. 와, 진짜 마르지 않네요. 마르지 않아. 그는 대신들을 모아놓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과연 어떤 선언일까요? 실로 종묘사직에 죄를 지은 사람이다. 하루인들 이런 사람이 한 나라의 국모로 군림할 수 있겠는가? 아니, 지금 조선의 국모 누굽니까? 인현왕후. 네. 자, 숙종이 지금 대신들 앞에서 자신의 아내 인현왕후를 저격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쳐야 된다. 네, 느닷없이 인현왕후를 쫓아내야 되겠다고 말하는 숙종입니다. 신하들 당연히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전하. 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반대했지만 숙종은 단호했습니다. 인현왕후를 어떻게든 쫓아내야 했기 때문이죠. 아이고. 자, 그럼 이 패배를 시키는 데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명분. 그렇죠. 명분. 명분.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자, 왕비를 쫓아내려면 모두가 납득할 만한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솔직히 숙종에게는 인현왕후를 쫓아낼 명분이 있다 없다. 없다. 좀 아까 인현왕후 어떤 사람이었어? 착해요. 가만히만 네.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이제 다시 장희빈을 그래요. 이렇게 불러오자고 얘기했던 어떻게든 했던. 그러니까요. 그랬던 인물인데 무슨 명분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랑에 빠진 이 숙종, 온 신경을 다 집중해서 꺼리를 찾는 거예요. 아이고. 자, 고민하던 숙종 뒤지고 뒤져 드디어 하나를 찾아냅니다. 무려 3년 전 일. 기억력도 좋습니다. 3년 전에 인현왕후가 자신한테 이야기했던 꿈 이야기. 에이? 아? 꿈 이야기로요? 네, 이 꿈 이야기를 들고 나옵니다. 대체 어떤 꿈이었을까요? 꿈에 선왕과 선우를 만났는데 내전과 다른 후궁은 선묘 때처럼 복되고 영화로움이 두텁고 자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수건은 아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도 없으니 국가에 이롭지 못할 것이다. 수건이 아까 장희빈.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장희빈을 안 좋게 얘기한 거네요. 그렇죠. 꿈을 꿨는데 선대왕과 명성왕과 나와서
인현 왕과 다른 후궁은 복이 많고 자식이 많을 건데 수건, 즉 장희빈은 아들도 복도 없어서 나라에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꿈꾸었던 내용을 숙종한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인현 왕의 꿈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틀렸잖아요. 장희빈이 아들 낳았잖아요. 네. 그죠? 그러므로 인현 왕의 꿈은 투기, 즉 질투한 증거다.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와 이건 진짜 밤새 연구했겠는데. 끼워 맞추려고. 이 정도면 뼈 맞추기. 와 거의 진짜 와 몇 밤을 샜겠는데. 머리 많이 썼어. 자, 사실 인현 왕과 투기했다는 기록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어요. 숙종이 이야기한 이 3년 전 꿈 이야기가 유일한 겁니다. 신하들은요, 인현 왕후 패비만은 안 된다면서 극구 반대했지만 숙종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인현 왕후를 패비시켜 버립니다. 인현 왕후가 중전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4일 뒤 차기 중전 조선의 왕비가 새로 책봉됩니다. 누구였을까요? 장희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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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장희빈은요, 궁녀 출신의 후궁이 왕비가 된 최초의 인물이었고요. 조선판 인생 역전이자 신데렐라의 탄생. 와. 조귀인. 조귀인 들어보신 적 있나요? 조귀인이요? 그냥 조귀인인 줄 알았는데 조 띄고 귀인이에요? 네. 그러면 조 씨예요? 그렇죠. 성이 조씨죠. 이름이죠? 실제 이름이에요?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여기서 귀인은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요. 궁궐에서 후궁에게 내렸던 품계 명칭 중 하나입니다. 이름이 아니네요. 우리 배웠는데 장희빈 기억나세요? 장. 네. 희빈. 그때 희빈의 그 빈이 서열 1위 정일품 후궁의 명칭이었습니다. 자, 귀인은요, 그 빈 바로 아래, 즉 후궁 서열 2위 종일품 후궁의 명칭입니다. 빈 그다음이 귀인. 귀인. 자, 그러니까 조귀인은요, 조씨 성을 가진 귀인 품계를 받은 후궁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조귀인은 처음부터 후궁 서열 2위였던 귀인이었을까? 아닙니다. 효명옹주를 낳을 때 조귀인의 신분은요, 후궁이 아닌 궁녀였습니다. 궁녀였는데 궁녀였어요. 점점 올라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조귀인이 궁에 입궁한 건 1630년, 인조 주기 8년째 되던 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조는요, 그해 들어온 궁녀 조귀인을 눈여겨보고요, 관심을 쏟습니다. 인조가 전쟁과 가족의 죽음이라는 큰 시련을 겪을 때도 함께했고, 입궁 8년 만에 조귀인은 효명옹주를 낳아가지고 인조에게 안기까지 했잖아요. 아마 이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귀인은 인조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네. 그 후 인조는요, 조귀인에게 종사품 수건 첩지를 내립니다. 자, 이제 조귀인을 정식 후궁으로 올린 겁니다. 오, 큰 선물 줬네. 엄청난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바로 장렬왕후, 장렬왕후 조씨입니다. 또 같은 조씨. 조씨예요? 조씨로. 격이 다릅니다. 중전에 걸맞게 아주 폼이 있고요. 명망 있는 양주 조씨 집안의 셋째 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5살의 장렬 왕후 조씨가 45 인조의 계비로 들어오게 됩니다. 장렬 왕후 기억해 두세요. 네, 오늘 장렬 이야기 왕후 많이 해야 조씨. 되니까. 장렬 왕후 조씨입니다. 네, 중전. 네. 자, 그렇게 15살의 중전을 모셔야 되는 20대의 조귀인. 자, 새 중전은 지금 자신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집안도 일단, 좋고. 그렇죠. 집안도 좋고.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출신 좋죠. 그죠? 그러니까 인조가 중전을 총애하지는 않을까.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첫 번째 중전을 잃고 3년 만에 새 중전을 맞이한 인조. 이런 상황 속에서 궁궐에 임신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 조귀인이 임신합니다. 조귀인의 지금 이 자리를 유지시켜주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인조. 네. 인조. 그런 그에게 큰 걱정은 뭘까요? 인조가 인조의 아파요. 건강. 그렇죠. 맞습니다. 갑자기 인조의 건강에 큰 이상이 생긴 겁니다. 인조의 몸에서 나타나는 증세들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아, 인조는요, 벼랑간 추위를 타거나 열이 나는가 하면 인조의 몸에서 푸르스름한 땀까지 솟아납니다. 자, 왕이 이렇게 아파요. 궁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 난리 나죠. 그렇죠. 모든 막 의사들 불러서. 그렇죠. 그리고 이때 자, 이 심상치 않은 인조의 병세에 가장 근심했던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조기. 조기. 그렇죠, 조기인. 그동안 누렸던 모든 걸 잃게 되잖아요. 이 당시 이 조기인도 엄청나게 불안했을 겁니다. 대체 인조는 무슨 병에 걸린 걸까요? 오늘 안색을 살펴보니 사수의 기운이 있는 듯합니다. 사수. 하수. 자, 이 사수는 뭐냐면요. 네. 귀신의 사악한 기운이 들어서 생기는 병. 내 몸에 뭔가 지금 씌인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인조가 병의 원인으로 짚은 것 바로 저주였습니다. 저주.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저주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인조는 다시 또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시죠. 궁인, 옥지 등 3-4명이 밤중마다 문을 닫고 몰래 후미지고 으슥한 곳으로 가 제사를 지내며 기도하였다고 자전의 초상에 이 일로써 말한 사람이 있었다. 자, 여기서 자전이 누구냐면 바로 인목대비입니다. 인목대비의 초상을 치를 당시 저주하는 거를 봤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목대비 우리 이야기한 적이 아, 있는데 했죠. 광해군의 계모 인목대비. 인목대비는 광해군의 공격으로 강제로 궁궐에 갇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인조는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을 파괴시키고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당시 왕실 제일 어른으로 바로 그 인조의 정통성을 인정해준 결정적 인물이 인목대비였단 말이에요. 인조로서는 자신의 정통성을 세워줬으니 이때 이 초상 어떻게 치렀겠습니까? 완전 성대하게. 아유, 그럼요. 정성껏 지내줬죠. 그런데 바로 그 정성껏 초상을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인목대비의 궁녀들이 궁에서 은밀하게 저주 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들려온 겁니다. 게다가요, 인목대비 궁녀들이 왕실을 저주하기 위해서
고양이 머리와 아기 머리를 궁에 묻었다는 겁니다. 아기 머리? 이 저주물들을 누가 찾은 겁니까? 조기인. 그렇죠. 해낸 거지 않습니까? 앵무를 시켜가지고. 그죠? 정답. 이 일로 후궁 조기인에 대한 인조의 신뢰감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버섯겠네요. 하늘이죠. 이제 진짜 이렇게 무서웠을 때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이 사건을 통해서 후궁 조기인에 대한 인조의 신뢰감 높아지죠. 그리고요, 조기인은 인조에게 또 다른 큰 기쁨까지 또 안깁니다. 엄청난 뭘까요? 일이네. 뭘까요? 자녀를 낳아요. 자, 그런데 이번엔 아들! 이야. 임신 중이던 조기인이 드디어 아들 숭성군을 낳은 겁니다. 자, 어여쁜 호명공주에 이어서 아들까지 떡하니 안겨주니, 자, 아들을 낳은 조기인은요 1640년 8월 인조에게 다시 큰 선물을 받습니다. 뭐였겠습니까? 상승. 품계 업그레이드. 네. 자, 이제 정상품 소용으로 올라갑니다. 자, 국녀 출신 들어왔는데 지금 자박자박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네요. 지금 그죠? 인조의 애정 무한되었습니다. 인조는 더더욱 조기인을 가까이 합니다. 자, 이제 궁 안에서 인조의 총애로 조기인을 넘어설 여인 아무도 없습니다. 조기인은 확실하게 인조를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조기인은 날로 위세를 떨치면서 내명부의 실세로 군림합니다. 그리고요, 1649년 2월 조기인의 인생이 한 번 더 달라집니다. 바로 그녀가 드디어 종 1품 귀인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아, 드디어. 드디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기인의 조기인이 이때 이제 된 거예요. 맞습니다. 첩의 딸로 태어나서 궁녀로 바쳐진 지 19년 만에 벌어진 사실입니다. 자, 인조의 애정을 독차지하며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달린 조기인. 그런데 귀인 책봉 3개월 만에 조기인에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지? 제발.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바로 조기인의 전부였던 이 인조가 55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겁니다. 와, 인조가 갑자기. 자, 그렇다면 조나단, 인조 다음 왕 조선 17대 왕이 누구죠? 효종이죠. 맞습니다. 인조의 둘째 아들, 바로 복림대군이었던 효종. 그런데 얼마 후 그렇게 인조를 잃은 조규인, 그 상황에서 슬픈 일이 또 이어집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인조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인조의 후궁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다 뿔뿔이 흩어지고 궁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와, 대박이다. 궁궐을 떠나야 됩니다. 자, 이때 조기인은요, 정말 누리던 부귀영화가 다 흩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렇게 불안감에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걸었을 이 조기인. 그런 불안한 조기인을 지켜보고 있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이 과연 누굴까요? 떠난 중전. 그렇죠. 충전 와야 돼.
바로 인조의 중전이었던 장렬왕후. 장렬왕후는 쫓겨났던 경덕궁에서 다시 창경궁으로 돌아왔고 이제 왕실의 최고 어른이 된 겁니다. 조귀인, 그 성격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정말 속에서는 천불이 났을 겁니다. 결국 조귀인이 무슨 짓을 벌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 씨가 매번 아침 저녁으로 우물물을 길어놓고는 사람들을 모두 몰리고 몰래 기도하였습니다. 조귀인은 암암리의 왕실 최고 어른인 장렬왕후를 저주합니다. 와. 과연 저주 행위를 한 이유가 뭘까요? 어느 날 조귀인은 인조, 자신의 남편 인조의 죽음 이후 무속신앙에 더 매달립니다. 자, 이런 조귀인의 행동을 보고받은 장렬왕후, 뭐라고 했을까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인조의 3년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적으로 불공을 들이거나 무당을 부르는 거, 이거 사실 유교 예법에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장렬왕후는요, 조귀인의 여종을 매질합니다. 결국 조귀인은 앙심을 품고 어떻게든 장렬왕후에게 복수하겠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자, 그렇다면요, 장렬왕후는 이 사실을 바로 누구에게 고했을까요? 효종. 그렇죠. 조귀인이 벌인 이 섬뜩한 행동에 화가 난 효종은 조귀인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국문하라, 엽기적인 조귀인의 저주 행각이 드러납니다. 대체 어떤 행각이었을까요? 대궐 안으로 들어가서 땅을 파괴해 뼈가루를 얻었는데 색이 재와 같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장 검증했는데 그곳에서 조귀인이 시킨 뼈가루 저주의 실체가 확 드러난 거죠. 죽은 사람의 뼈와 치아, 손톱, 발톱, 머리카락 등을 구해오라고 시킵니다. 심지어 그 시신의 살이나 관 조각 등 정말 온갖 엽기적인 저주물까지 다 원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저주 사건을 조사하던 중 또 한 번 조정이 발칵 뒤집혀집니다. 조귀인의 저주 사건이 일어난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인 1651년 12월, 누군가 영모를 모의한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효종은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그리고 관련된 이들을 모조리 잡아들이죠. 그러던 중 김자점의 아들이 정말 충격적인 자백을 합니다. 효명옹주가 저에게 은밀히 말하기를 나의 어머니와 내가 대전을 저주하였다. 일이 이루어진 후에는 숭성군을 세우고자 한다 하였습니다. 그 처음에 나왔던 그 귀여운 효명옹주가요? 자, 이 조귀인이 첫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딸인 효명옹주와 저주행위를 했고 김자점 일가는 돕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이 집 대주가 급사를 맞고 죽게 해주십시오.
하하, 이 말을 들은 효정 어땠을까요?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화가 난 효정은 조귀인을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1651년 12월 14일 효종은 이런 명을 내립니다. 귀인 조 씨는 자진하게 하라. 조 씨에게 사약을 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궁녀로 입궁한 지 21년 파란만장했던 조귀인의 삶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을 맞이합니다. 한세사 잘 살고 간다. 이 장화홍련전에는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고전 소설 장화홍련전이 조선시대 실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오, 실화예요 그게? 실화. 네. 이 평안북도 철산에서 실제로 벌어진 자매 살인 사건. 이 자매 살인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바로 장화홍련전인 겁니다. 아, 자매 살인 사건. 오늘의 주제, 충격 실화. 참혹한 자매 살인 사건은 어떻게 소설 장화홍련전이 되었나? 조선시대 벌어진 살인 사건은 어떻게 고전 소설이 되어 몇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장화홍련전에 감춰있던 소설보다 더 충격적인 실화를 벗겨보겠습니다. 이 혼기가 찬 장화의 결혼이 속전속결로 준비되던 그때 배무용의 집에서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계모 허씨가 집에 돌아온 배무용을 보더니 한숨을 푹 쉬고 혀까지 아이고. 차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정색을 하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면서 막 호들갑을 떱니다. 왜 그런데? 왜? 뭐. 이상하게 생각한 배무용은요, 허씨에게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허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배무용 끌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허씨의 발이 멈춘 곳은 바로 장화의 방문 앞이었습니다. 장화 방문 앞? 뭐지? 허씨는요, 배좌수를 세워두곤 곤히 잠든 장화의 방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화의 이불을 들추더니 무언가를 쑥 꺼내 보입니다. 뭐지? 배무용은 허씨가 손에 움켜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모양을 살펴보니 2, 3개월 가량 된 태아와 흡사하다. 태야? 애기 출산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계모의 손에 들린 것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핏덩이였습니다. 무슨 말이지? 그런데 그 핏덩이가 마치 산달을 못 채우고 낙태된 태아의 사체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배무용은요, 이어서 소리치는 계모의 말을 듣고 하늘이 노래질 만큼 큰 충격을 받습니다. 혼례 준비가 다 무엇입니까? 장화가 낙태했으니까 이거 가문의 수치입니다. 계모의 말에 따르면 혼례도 치르지 않은 장화가 아이를 가졌다가 낙태했다는 겁니다. 언제? 계모의 모든 말을 들은 배무용은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이건 배무용은 물론이고요, 가문의 앞날을 가로막는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하지만 깊은 잠에 빠진 장화는
계모 아버지가 방에 온 것도 이런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장화. 근데 교수님, 저 진짜 궁금한 게 왜 아버지가 장화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진짜 사실이냐? 왜 안 얘기해요? 아버지가 딸에게 그것을 묻지 않는 까닭은 네. 그것이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와 상관없이 소문만 나더라도 집안의 명예는 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묻고 따지는 것이 오히려 소문을 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미혼모가 된다는 건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성을 남성보다 미천한 존재로 보았던 조선시대에는 더 심각한 일로 보았던 것이죠. 혼례를 앞둔 양반집 처녀가 낙태했다는 사실이 이 세간에 알려지면 둘째 홍련, 이거 앞으로 쏟아지는 혼담 뚝 끊기겠죠. 그리고 배무용의 지위와 명망도 땅에 곤두박질 칩니다. 대를 이을 아들들 또한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영문도 모른 채 깜깜한 밤 외가로 가게 된 이 장화. 장쇠는요, 장화를 태운 말을 채찍질하면서 다급히 말을 몹니다. 말은 어느새 시퍼런 계곡물이 흐르고 인가도 없는 캄캄한 산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급히 말을 몰던 장쇠가 말굽비를 당기더니 갑자기 말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장화에게 당장 말에서 내리라고 합니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깜깜한 숲속엔 저 멀리서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린 듯했습니다. 맞아요, 그 당시에는. 잔뜩 겁을 먹은 장화는요, 말에서 안 내리겠다고 합니다. 못 내리죠. 그렇죠. 장쇠는요, 억지로 장화를 끌어내려 내동댕이 칩니다. 이어지는 장쇠의 말은 장화를 더욱 놀라게 합니다. 자, 이때 장쇠는 장화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장화가 고꾸란 곳 앞에 거대한 연못이 있었거든요. 장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연못이 누이가 억만 년 지낼 곳이요. 장쇠가 연못을 장화의 무덤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장쇠의 말에 장화는 날벼락이 머리 위에 내리꽂히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누이의 행실이 나날이 나빠져 낙태까지 했으니 누이 없앨 수밖에 없어. 자, 이 장쇠의 말을 들은 장화, 나쁜 행실? 낙태? 장화는 장쇠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쇠의 이야기를 듣고 장화가 확신한 게 있었죠. 이거 다 죽이는 음모다. 그리고 이 계략 꾸민 거 분명 계모다. 평소 괴롭혔으니까. 네. 결국 장화는 그 자리에서 하늘이 무너져라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혼절할 듯 울던 이 장화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 있었어요. 동생. 그렇죠. 네. 하나뿐인 동생 홍련. 장화는 홀로 남은 홍련을 지키기 위해서 장쇠에게 혈육의 정을 생각해서 제발 마지막 소원 하나만 좀 들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네, 너의 말대로 죽겠다. 대신 잠시 외가에 가서 홍련을 보살펴달라고 부탁만 좀 하게 해다오. 장화는 자신의 목숨보다 집에 홀로 남은 동생 홍련이 걱정됐던 거예요. 계모 화씨가 장화에게 누명을 씌운 것처럼 홍련에게도 흉악한 짓을 벌일 수 있겠죠. 장화의 뭐 동생이니까 똑같이 그런 누명도. 또 다 홍련이가 받을 거고 결국 홍련이도 죽게 되지 않을까. 하지만 장쇠는 장화의 눈물과 애원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얼른 집에 돌아가야 되니까 어서 죽으라면서 장화를 연못가로 떠밀기 시작합니다. 와, 장쇠. 결국 연못가까지 떠밀린 장화. 결국 깊은 연못에 몸을 던지고 맙니다. 화난다. 아니 근데 이게 실화라는 게 진짜 들을수록 안 믿겨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복누이랬지만 누이를 죽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하지만 여성의 성적 순결을 강조했던 조선시대에는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을 가문의 수치로 여겨서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쇠는 성적으로 문란한 누이를 죽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 홍련은요, 당장 언니의 억울한 죽음을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련이 도움을 청할 곳이 아무도 없었어. 여성이 집 밖에 나서는 것을 금기시했던 조선의 현실을 생각을 하면 딸이 아버지를 고발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죠. 왜 그러냐면은 고존장에 대한 법이라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고발한다거나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는 것은 영모가 아닌 이상은 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결국 이 세상 어디에도 홍련이 마음을 붙일 곳은 없었습니다. 언니 장화는 이미 죽어 세상에 없었고 집에는 장화를 죽이도록 사주한 아버지와 몇 년 동안이나 자신을 괴롭힌 계모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홍련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결국 홍련은 결코 해선 안 될 선택을 하고 맙니다. 홍련은 언니의 목소리를 따라 연못 깊숙이 몸을 던집니다. 자, 이렇게 장화와 홍련이 세상을 떠나고 세상은 그렇게 조용히 자매를 잊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자매의 죽음 이후 자매가 살던 평안북도 철산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철산의 부사가 하루아침에 변사체로 발견된 겁니다. 변사치? 변사체. 뭐지? 철산 관청에서는요, 뭐 불철주야 수색을 펼쳤지만 범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방에 침입한 흔적도 없고. 살해당한 흔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철산 사람들을 더욱 두려움에 떨게 만든 건 이후부터입니다. 철산에 파견된 부사마다 반드시 파견 다음 날 목숨을 잃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사들이 줄줄이 죽어나간 기간만 무려 5년. 와, 이건 진짜 미스테리한데요? 이런 끔찍한 일이 지금 철산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곳 철산에 오겠다는 부사, 사도 있을까요? 없죠. 아무도 없죠. 나 제발 거기만 안 가게 달라고. 결국 활기찼던 마을은 불과 5년 만에 유령 도시처럼 변하고 말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누구도 오고 싶어 하지 않던 철산에 떡하니 부사로 임명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 인품이 강직하고 지혜로운 인물로 조정 관리들의 심임을 받던 정동호. 사실 이 정동호는요, 철산 부사가 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부사가 되기에는요, 정동호의 직급이 낮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곳 철산의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고 싶었던 왕은요, 이 정동호를 파격 승진시킵니다. 아무도 안 가니까 혜택을 줄 테니까 갈 사람 가라 뭐 이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위험한 거 아니야? 지금 다음 날 계속 다들 죽는데. 그렇죠. 이 꺼림칙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정동호는 부임 첫날 밤에 쥐도 새도 모르게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동호는요, 담담하게 철산을 향했습니다. 그렇게 정동호의 첫 과제, 부임 첫날 밤 살아남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철산에 부임한 첫날, 정동호는 혹시 모를 침입자를 대비해서 관청의 나졸, 하인들을 모아가지고요, 숙소 곳곳에 불침번을 서게 합니다. 자, 그리고 철산에서 벌어지는 이 연쇄 의문사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정동호는 밤을 새우기로 마음먹습니다. 자지 않겠다는 거죠. 살겠다는 의지로. 나 하루라도 넘겨야 되는데. 어느덧 해가 지고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롱불만 일렁이던 방 안에
희뿌연 연기가 차오르고 서늘한 냉기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 왔다. 이상한 기운에 이 정동호의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방 안에 모든 불이 휙 꺼지고요. 문이 스르르르 열리더니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정동호의 눈앞으로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다가온 이는 바로 붉은 치마를 입은 창백한 얼굴의 처녀 귀신이었습니다. 자, 이 눈앞에 귀신이 나타나는 이 믿을 수 없는 상황. 정동호는 됐을까요? 말을 입이 안 떼졌을 것 같은데요? 벌벌 떨면서 막 했을 것 같아요. 정동호는 너무 놀라 정신이 아뜩해질 뻔했지만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합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지 자세히 말해보거라. 정동호의 말에 귀신은 갑자기 다소곳이 절을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배무용의 딸 홍련이옵니다. 정동호를 찾아온 귀신의 정체는 바로 홍련이었습니다. 그런데 홍련이 철산 부사를 찾아온 거 이번이 처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올 아니죠. 때마다 그때 찾아왔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홍련은 자신과 언니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 5년째 이렇게 밤마다 부사를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만나는 부사마다 홍련을 보고 너무 놀라 까무라쳐 목숨을 잃었던 거죠. 홍련은 유일하게 자신을 보고 기절하지 않은 부사 정동호에게 그간의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언니 장화가 계모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일, 그리고 홍련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일, 이 모든 일을 다 이야기했죠. 정동호는 밤새 홍련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동이틀 무렵이 되자 눈앞에서 대화하던 홍련이 연기처럼 휙 하고 사라져버립니다. 그야말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귀신이 돼서 뭔가 직접 가족에게 가서 복수를 한다든지 무섭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부사를 찾아간 거죠? 홍련이 관청을 찾아간 목적은 가정에서 벌어진 일을 공론화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쓰여진 누명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드러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따지자는 것이죠.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공적인 명예회복이었던 것이죠. 그 약간 부사가 그 진상을 밝혀주고 그리고 정동호는 끌려온 배무용과 계모에게 신문을 시작합니다. 장화와 홍련의 죽음은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자 배무용은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주저합니다. 그때 계모 허씨가 본인이 직접 사실을 알려겠다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네. 장녀 장화가 부정한 행실을 저질러 잉태까지 하게 되어 그 후 부모 보기가 부끄러웠는지 장화는 못에 빠져 죽었사옵고 아우 홍련이는 몰래 도망 나간 지 1년이나 되었사온데 아직 그 종정을 모릅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말이 진실이라는 증거라면서 가슴팍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입니다. 바로 장화가 낙태했다는 문제의 핏덩이. 처음 발견됐을 땐 핏덩이였지만 시간이 흘러 핏덩이 이제 바싹 말라 있었겠죠. 계모는 바싹 마른 문제의 핏덩이를 진실의 증거라면서 만약 자기의 말이 거짓말이면 곤장 맞아 죽겠다라고 큰 소리까지 칩니다. 계모의 증거물을 본 정동호는 무척 당황합니다. 귀신 홍련의 말을 믿고 취조를 시작했는데 계모가 확실한 낙태의 물증까지 이렇게 떡하니 내놓은 거예요. 정동호는요 깊은 고민에 잠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동호는 지난밤 홍련이 남긴 의미심장한 말을 떠올립니다. 증거를 가까이에서 조사하면 진실을 알게 될 것이옵니다.
정동원은요, 홍련이 한 말에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홍련의 말을 곱씹습니다. 계모가 내민 결정적 증거. 자, 이 정동원은 이 핏덩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렇게 합니다. 당장 바싹 마른 핏덩이에 배를 가르라고 명령합니다. 배를 갈라요? 그런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요, 모두 깜짝 놀라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보시죠. 나졸들이 달려들어 반으로 가르니 속에 쥐똥이 가득했다. 바싹 마른 핏덩이의 뱃속에서 쥐똥이 와르르르 쏟아진 겁니다. 계모가 가져왔던 그 낙태물은 사실 쥐의 가죽을 벗기고 피를 발라 만든 가짜였던 것이죠. 바로 문제의 낙태물이 태아가 아닌 쥐라는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